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전면 휴전으로 급반전됐습니다. 24일 녹화일 기준인데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 후 확전으로 이어질지 국제사회 관심을 모았었죠.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전면 휴전에 이르기까지 상황과 12일 전쟁이 남긴 거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연구위원님께 먼저 여쭐게요. 그 시작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었잖아요. 당시 이란의 고위 군 수뇌부도 제거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만큼 다급하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작전명이 라이징 라이온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란의 별명이 슬리핑 라이온이에요. 잠자는 사자. 그래서 이게 잠자는 사자를 깨운 건지 네. 더 재우는 건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스라엘이 갑자기 공격한 건 아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핵을 가지고 있어도 중동의 이슬람권이 핵을 가지는 건 악몽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라크가 시도했던 오시라크 원자를 폭격을 했고, 시리아도 준비 단계에서 타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란은 너무 멀리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누가 말리든 이스라엘은 폭격을 했을 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60일간의 이란에게 주었던 시간이 끝나놓고 다음 날 타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습만 생각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했던 거미줄 작전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사드 요원들이 장기간 이란 내에 침투해서 공습 당일날 이란 내부에서 타격하는 작전도 같이 개시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거미줄 작전하고 똑같아요. 주로 드론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에서 사보타지나 아니면 방공망 타격 교란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공습 당일부터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방공망에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타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타격 대상은 이제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같은 핵시설, 그 다음에 핵과학자, 예. 그 다음에 군 주요 수뇌부, 혁명수비대사령관, 참모총장, 그 다음에 주요한 군 간부들, 주요 시설들을 지금 그 미국이 네. B2 스피릿을 타격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심지어 미국이 타격한 이후에도 한 차례 포로도를 추가 타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발적인 게 아니고 이미 예견됐던 아주 치밀하게 치밀한 준비된 장기간에 준비된 작전입니다. 작전의 예. 일환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가 많이 이름이 오르내렸어요. 또 특수작전부대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전을 진행했습니까? 이런 어떤 특수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공식을 말하잖아요. 6대4의 공식이 있어요. 6은 이제 뭐냐면 작전 요원이고 4가 이제 지원 요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이제 작전 개시에 들어갔던 특수작전 부대가 한 120명 이상이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그거는 섞여서 아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걔네들이 들어가서 하기 위해서 뭐 현지 지형이라든가 네트워크 파악을 하는 거를 다 이제 모사드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걔네들이 어떤 군수지원 물자 이런 것들을 지원 요원들이 같이 들어가서 한 거고, 그래서 항상 6대4의 비율로해서 특수작전이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또 특이한 점 뭐냐면 이번에 모사드 작전에서 특이한 거는 AI가 활약을 많이 했어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IDF라고 하죠. 정부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타격을 할 때 보게 되면 이제 국경 서쪽, 이란의 서쪽 국경선에 보게 되면 거기에 방공진지의 위치, 그다음에 텔의 위치, 예. 그다음에 테헤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까 말한 거 주요 지휘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과학자들의 위치들이 다 이렇게 표적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어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은 특이한 AI를 하나 갖고 있는데, 테러리스트의 경향을 가진 어떤 4만 명 정도의 인적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그 인원들이 이제 안면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해서 식별하는 AI가 그게 이제 라벤다라는 AI고요. 그다음에 그 인원들이 이제 시설에 들어가서 그 시설을 표적화하는 것을 가스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인원들이 되게 이제 뭐랄까 중요한 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집안 자체를 이렇게 폭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거 Where's Daddy? 아빠 어딨어? 라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종류의 AI가 지금 다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제 모사드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 특수작전부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공공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쪽, 이란의 서쪽에 있는 방공균지와 프로스에서 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테헤란 안에서는 이제 지휘 통제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주요 지휘관하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제거를 한 거예요.
이때 중요하게 들어간 거는 이제 서쪽 국경선 지대에서 들어갔던 드론은 대부분 이제 하롭이나 하피 같은 자폭 드론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테리라든가 방공기지가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타격력이 있어야 되니 그 정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테헤란 안에서는 이제 우수한 이제 일반 시민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표적 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FPV 형태의 드론하고 그다음에 동축반 전용 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위에서 이제 프로펠러 두 개가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그걸 이제 파이어플라이어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아파트에 정확하게 거실 같은 거 때릴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인원을 제거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스파이더웹 작전 플러스에서 이게 좀 고도화된 어떤 뭐 인공지능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현대 사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 전쟁의 진수를 보여줬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마대사님이 요즘에도 이스라엘 뭐 상황 좀 들으세요? 어떠세요? 아, 네. 예. 오늘 아침에 휴전 발표가 나고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친구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미사일이 날라오고 있고 사이렌이 계속 울리고 있고 휴전을 했다고 해도 네, 예. 아직 휴전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의 시간을 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미사일이 양쪽에 서로 공방을 주고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지금 현재 지하 방카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민방위 본부에서도 현재의 수준을 낮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예. 합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면? 경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부터 뉴욕 증시도 출렁거렸고 또 우리나라 증시도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제 포로드하고 쳤단 말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증시는 1.8%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 이스라엘이 친 지난 일주일 동안 8%가 올랐습니다. 그럼 급등 정도가 아니라 완전 폭등이네, 폭등.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데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제 보니까 가장 우리가 큰 적이라고 했던 이란이 비틀거리고 있다. 그리고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미 위축이 되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조금만 지나면은 외국인 투자가 이스라엘로 몰려 들어올 것이다. 예. 지금 우리는 투자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비군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하는데 예비군 공군 조종사가 출근 명령을 받고 나가서 밤새 가서 공격을 합니다. 작전을 예, 하고. 작전을 다 수행하고 나서 이제 새벽에 돌아오는 거지요. 돌아와서 샤워하고 직장에 출근합니다. 이 정도의 풍토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뭐 그 여가 생활을 뭐 밸런스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일과 전쟁을 밸런스 있게 네. 하는군요. 미국이 그 이란의 핵 시설 3개 공습을 했잖아요. 이 벙커버스터라는 게 처음으로 실전 투입됐는데 궁금한 게 이거 위치를 어떻게 안 거예요? 이게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제 그 전쟁의 주체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IT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에 보면은 막사 테크놀로지스라는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미국 정부하고도 일을 하겠죠. 근데 11년부터 계속해서 이란이 이제 핵 개발에 관련된 걸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핵 시설을 만드는 곳에서 이제 사진 계속 찍을 거 아닙니까? 이제 최초에 찍을 때 이제 거기에서 뭘 발견하냐면 이제 환기구를 발견을 해요. 발견을 하고 13년도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면 왜냐면은 환기구에서 열 같은 것들이 CO2 같은 거 나오니까 이제 센서에서 다 감지가 되거든요. 예. 복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다 이제 그거를 표정을 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공군 조종사들은 11년하고 13년도에 찍었을 때 거기서 하지 않습니다. 타격하기 직전에 가서 봐요. 그러면 다시 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공위성을 보게 되면은 CO2 센서도 달린 게 있고요. 분광 센서가 달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서 보게 되면 CO2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핵물질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센서들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이 특정이 되게 되면 드론을 보내요. 드론을 보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좌표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미국 측에 전달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측에 전달하게 되면
이 버스터는 이제 그 뭐라 해야 가이드 되는 것이 좀 특별해요. GPS 플러스 INS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냐면 GPS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이드 될 때 이제 전자전을 가하게 되면 그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전에 발생할 때도 극복하기 위해서 간성항법 장치라는 INS를 같이 붙여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위성이든 드론이든 특수작전 부대에 의해서 정확하게 찍힌 좌표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꽂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한 번 딱 때리고 그다음에 그 구멍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미드나잇 해머라고 한 거예요. 해머링을 한다. 계속해서. 이게 GBU-57 이제 벙커버스터가 한 발에 13.7톤이에요. 엄청나게 큰 파괴력이 있었고 전 세계에서 이거만큼 핵폭탄 이외에 이거만큼의 파괴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정확한 위치로 계속해서 집어넣는다. 해머리 때리듯이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이 이 시설이 이제 뭐랄까 거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어떤 막강한 어떤 화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밀적인 이란의 입장에서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하나의 이유가 굴복할 수 되겠죠. 없는 공격이었다. 좀 이 의견도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게 효과가 있었느냐? 미국은 일단 뭐 레빗 대변인까지 나와가지고 우리 많이 했다. 우라늄 농축 시설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란은 그렇지 않다. 지상부만 손상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방식이 통했다. 도박이 통했죠. 시설을 때렸고 지금 이 포로도 같은 경우는 이제 확인된 구멍이 6개거든요. 네. 12발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조 박사님 말씀대로 한 구멍당 2발씩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부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나탄즈도 2발을 떨어뜨렸거든요. 이미 그로기 상태였고 이스판에 있는 지상 시설들은 이제 토마호크로 이제 거의 제거가 됐고, 자, 냉정하게 보면 그리고 이제 휴전을 하기로 합의했단 말이에요. 원인은 뭐였죠? 이란의 핵 개발이었죠. 네. 이란이 지금 휴전에 합의했지 핵 개발을 포기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아, 지금 핵 개발을 포기한다고 합의한 게 아니에요. 네네. 자, 두 번째, 이란의 핵 문제의 핵심은 뭐 2주일 내에 핵무기 근접한다. 아이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핵 물질 나가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우라늄탄급에 근접하는 90% 농축도에 근접해 있다라는 거고, 현재 확인된 건 왜 확인할 수가 있느냐? 지금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란은 그동안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왔어요. 감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60%의 농축도, 90%까지는 몇 주 안 걸리거든요. 여기 확인된 것만 408kg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408kg이면 그냥 승용차에도 실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나탄수와 포로되어 있던 거는 원심 분리기예요. 10,000개 이상은 있었을 거예요. 사람 몸 정도 폭 한 30cm 폭에 작은 건 북한이 쓰는 NK2 같은 경우는 1m 50, 큰 건 한 2m 되거든요. 이거를 옮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복잡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408kg의 농축우라늄을 그 자리에 놨을 리가 없죠. 이미 옮겨놨을 거고, 전쟁 초기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 그러면 이란은 이 원심 분리기, 농축을 하는 원심 분리기를 자체 제작할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도 최소한 100여 개 정도의 원심 분리기를 숨겨놓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이게 밀집해 있거든요. 그럼 이 농축 우라늄을 다시 농축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럼 자, 종합을 해보면 지금은 상당히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그리고 이란은 계속해서 핵 개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훨씬 더 고가와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만 이 이란의 동향을, 그리고 이제 IAEA 사찰을 안 받는 상황이 돼버리면 네. 북한하고 똑같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 있죠? 요기베라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어요. 끝나지 않았다. 섬뜩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럼 미국이야 애시당초 이제 그 이란을 공습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엔 헌장 51조에 보면은 회원국이 침략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적 자위권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쟁점은 그러면은 미국의 경우에 진짜 침략을 받았느냐? 두 번째는 그러면은 굉장히 임박한 위협이 있었느냐? 이제 이 문제에 이제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침략을 받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는 상호 방위 조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동맹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동맹국이 침략을 받았을 때는 그것은 우리에 대한 침략이라고 간주를 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최근 지금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란과 또 이란의 대리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침략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임박한 그런 위협이 있었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하게 또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IAEA 보고서에 같은 경우에도 60% 농축된 우라늄 408kg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핵무기로 전환하는 데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고 더더군다나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대리로 나선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해서도 국제법 학자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을 또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혹시 마 대사님도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결론은 그 미국 측의 주장대로 완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란은 다 알잖아 이런 상황들을. 근데 왜 반미 반 이스라엘 노선을 계속 이렇게 강하게 끌고 가는 걸까요?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79년에 호메이니 옹이라고 그랬는데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기 전까지 재밌는 건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친했어요. 굉장히 개방된 사회였다고 하던데. 여자들이 그때. 비키니 예, 입었어요. 맞아요. 사진이 많이 그리고 그 당시 돌더라고요. 예. 이라크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대상으로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전략적 협력 관계까지 했어요. 군사 협력도 했어요. 네. 이란 내 쿠르드 쪽도 압박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팔레비 정권은 친미였거든요. 그리고 친이스라엘이겠죠. 그럼 미국은 왜 팔레비 정권을 지원했느냐? 여기에 제가 모두의 잠자는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인구가 무려 9천만이에요. 한반도 면적의 7.5배입니다. 가스 세계 매장량 2위, 석유는 4위예요. 네. 그다음에 기타 지하전도 풍부해요. 사우디처럼 다 사막이 아니고 산악 지역부터 골고루부터가 발달해 있어요. 거기다 이슬람권이면서 아랍화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살렸어요. 네. 샤나메라는 페르시아의 대서사시 무려 6만 구절이 넘어요. 그걸 10세기 정도에 작성이 됐는데 이걸 지금도 이란 국민들이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면서도 페르시아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동의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진짜 사자가 이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중동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란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탑건의 그 유명한 F-14 톰캣을 유일하게 판 게 이란입니다. 그다음에 키드크 구축함이라고 그 당시는 이지스함에 해당하는 걸 6척이나 팔레비 왕정을 위해서 시작을 하다가 혁명이 일어나니까 지금 대만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거대한 이 국가였는데 문제는 뭐냐? 부패했고 무능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발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그 당시 이슬람 종교를 기반으로 혁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팔레비를 지원한 게 미국이니까 네. 거기다 이스라엘하고 친했으니까 여기하고 반감이 갈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이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48년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시오니즘이 19세기 말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냥 유랑하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대인 국가가 예루살렘이 필요하다는 운동이 시오니즘 생겼고 이걸 영국이 지원해서 나라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동전 때는 이란은 크게 역할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중동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란이 종교혁명의 성지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의 입장에서는 헌법에 있어요. 제거될 대상으로. 이란 헌법에 이스라엘은 제거될 대상이라고 박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란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같이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반미, 반이스라엘, 소위 시아파 저항의 축이 이란이 돼버린 거죠.
예, 이란하고 이제 반미 반이스라엘 동맹 그 구축해왔던 축이 있잖아요. 세 축. 레바논의 헤즈볼라, 뭐 예멘 후티,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있었는데 왜 이번에 이들이 잠잠했을까요? 이게 저항의 축을 국제 정치학적 용어로 바꿔버리면 네.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 사슬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 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게 국가도 있고 뭐 헤즈볼라나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가자 지구인 하마스 같은 이제 무장 정파들도 있어요. 네. 국가가 아니죠.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무장 정파들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권위주의 국가로부터 이제 뭐 물자라든가 자금이라든가 무기 체계를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개의 어떤 권위주의 국가가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때는 밑에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무장 정파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 끊기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3년 10월 7일 이후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분쟁이 시작되면서 여기 있는 어떤 헤즈볼라라든가 아니면 후티 반군이라든가 시아파 민병대 계속 두드려 맞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는 얘기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이란이 계속해서 물자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여태까지 소진했단 1년 넘게 소진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또 이제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은 이제 홍해바다 앞바다에서 준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건 이전에 올해 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때를 보여줬어요. 후티가 이제 미군의 이제 정찰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드론 같은 걸 공격을 했거든요. 공군용으로 가서 전표적 타격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벙커 버스트를 쓰고 있는 작전 중인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후티 반군이 국제사회의 뭐 아랍을 위해서 준동을 한다면 웬만한 강 가지고는 준동을 못하죠. 조용할 수밖에 없는 다 상황이고. 죽는 상황이 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기사로 나와요. 몸을 사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나오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제 이런 작전이 띄어지는 게 아니라 2023년 10월 7일부터 연속된 작전이고 계속해서 권위주의 국가의 어떤 가치 사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전력들이 소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무장 정파들이라든가 아니면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준동 못하는 상황에 와 있다. 여건 조성을 다 해놓은 거죠. 근데 눈을 이제 중동 전체로 확대를 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게 우리는 다 중동하면 다 같이 이슬람권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들 안에서 또 파가 다르잖아요. 또 더 사이가 안 좋고 지금 그 주변국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지켜봤을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그 중동 내에 있는 아랍 국가들 이렇게 보면은 이 아랍 국가들은 대체로 순위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은 이제 시아파인데 같은 이슬람이지만은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이 만약의 경우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 세력 균형이 다른 어떠한 한 나라가 핵무기와 같은 가공할 만한 이런 무기로 무장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의 안보가 상당히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이 이란이 그 미국으로부터 초강대국이죠. 으로부터 이렇게 공격당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했을 때는 같은 이슬람 국가로서 동정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랍의 이제 이슬람의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랍 연맹이라든가 또는 이슬람 협력 기구 이런 걸 통해서 성명을 발표를 하고 이때 이 바로 인근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다 참여를 하고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지금 미국에서 이란의 핵 시설, 핵 능력을 완전히 위축시키는 이런 작전을 보았을 때는 자기들의 안보 문제 때문에 매우 속으로는 굉장히 안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겉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뭐 트럼프가 완전히 괴멸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핵 시설을 냉정하게. 그럼 뭘 얻은 거예요? 그 비유를 들자면요. 네. 아이를 말 안 들을 때 회초리 때려서 말 들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다들 회초리 때리면 끝나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해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확실히 났죠. 단기적으로는. 자, 하메네이가 휴전, 네타냐후 휴전했고 이 사태는 안정화됐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유가 폭락이라고 하면 유가가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뛰고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경영인적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아직 해결된 게 아니다. 더 큰 씨앗을 그렇죠. 만든다. 자, 지금까지 거미줄 스파이더 작전, 이번에 모사드, 그거는 테러리스트는 못 할까요? 거꾸로? 미국이나 아니면은 그 똑같은 방식을 네. 미국 국내의 그 광범위한 시설들을 다 보호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은 이미 9.11 테러를 경험해 본 적이 있고, 그 다음 79년 이슬람 호메이니 혁명 때는 이란 미 대사관에 50여 명의 인질이 400일 넘게 같이 있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망치로 미드나잇 해머로 몇 방 두드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아까 대사님 말씀하셨지만 수니파, 시아파 같은 이슬람이지만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둘은 절대로 화해할 수가 없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얻어 터지는 걸 보면은 속으로는 좋죠.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거대한 시아파 위협. 왜냐? 이란이라고 한 95%의 통일된 종파가 있는 위협적인 세력이 수니파는 대부분 불안한 왕정이거든요.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위협 요인이 제거됐다는 점에서는 안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똑같은 이슬람권이라는 점에서는 또 동질감이 있고, 그다음 이란이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변화할지 새로운 전략으로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씀드린다면 단기적으로 맑음, 그다음 중장기적으로 모름, 오히려 흐림일 수도 있음 이렇게 볼 수 있죠. 네타냐후는 어떨까요? IDF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적 위협 분석이 딱 된 게 있어요. 가장 우상단에 있는 게 누구냐면 이란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이란에 갖고 있는 핵 위협이 실질화되게 되면은 탄도미사일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타격도 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의주 국가의 가치 사슬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준동하고 있는 다 모든 무장 정파들이라니까 테러리스트들이 다 이란의 어떤 사주를 받거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되게 골치를 아팠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2023년 10월 7일 이후부터 작전을 계속 이어나가서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무장 정파들은 잠재워놓은 상태고 남아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이란이었는데 이란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란이 한 1년에 탄도미사일이라든가 텔 제작했던 것들이 한 3,000개 정도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중동 지역의 무장 정파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제 저쪽 위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제 러시아도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어떤 전력들이 계속해서 소모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권위주의 국가의 어떤 가치사실이 약해지는 틈을 타고 그다음에 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무장 정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바로 직접적인 어떤 핵의 어떤 완성도가 높은 어떤 상황 직전에 있는 이란을 때리게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핵 개발을 저지를 하고 주변에 있는 어떤 무장 정파를 정리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이제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란에서 나오는 게 휴전의 합의를 한 것이지 핵을 내가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어떤 핵 물질이라든가 성능이 좋은 어떤 원심 분리 같은 건 이동했을 어떤 그런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더 은밀한 곳에서 이런 것들 개발하게 된다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거부를 해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아놨지만은 근미래 또는 중간미래 정도가 되게 되면 다시 이런 위협이 이제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전쟁이라는 건 혁신 학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든가 우크라이나가 했던 방법을 또 이란이 그대로 다 학습을 해서 발전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타냐후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터뷸런스에 더 빠지게 하는 어떤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보면 걱정하고 뭐 있습니다. 저 중장기적인 것까지 계산할 만큼 여유가 있진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치적인 상황들이. 내일보다는 오늘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이란이 뭐 가만히 있기만 한 건 아니고 카타르 미군 기지 공격했잖아요. 이걸 두고 또 약속 대련이었다라고도 많이 하는데 진짜일까요? 적정했습니까 이거? 사실은 트럼프도 약속 대련이었어요. 정확하게 정밀하게 제한된 목표만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은 무작위로 때리는 거고요. 민간인 살상도 많고. 그러니까 이번 공격으로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인들의 인명 피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고민에 빠지죠. 여기서 얻어 터지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맘이라고 하는 시아파의 이맘
지금 이제 은거 12이맘파라고 그러는데 12번째 이맘은 지금 이세계 어딘가에 미륵불처럼 은거에 있어요. 그 대리인이 하메네이거든요. 근데 그 하메네이가 이스라엘하고 미국한테 의도서였다고 바로 항복한다? 그럼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직접 또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거죠. 내 진짜 진심을 알아줘. 요거만 없앴으니까 더 안 할 거니까 너도 제발 좀 알아줘라는 게 이게 약속 대련이었던 거고. 그럼 하메네이도 그 정도. 그 정도 미리 알려줬다고 그랬잖아요. 카타르 이라크 공격할 때 미리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라고까지 말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양쪽 다 약속 대련이었다. 이스라엘은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절제된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면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전략적 패배 인정이 아니다. 전술적 패배 인정이고 전술적인 후퇴다. 그러니까 아마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지금 이 휴전이 오고 가는 얘기 중에 이란 외무장관은 러시아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주고받을지 지원할지를 상의했다라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 메드베데프 국가안보위 부의장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 나라가 이란에 핵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그건까지 했거든요. 이 얘기 뭘 의미하느냐. 이란이 이번에 당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방공망,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뚫을 수 있는 독침 무기, 이 부분일 거거든요. 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건 러시아거든요. 권위주의 국가끼리 더 그렇죠. 팽팽하게. 그러면 향후 이란은 이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핵은 은밀하게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때릴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 자기들이 가졌던 약점들을 보완하는 시간들을 타이밍을 찾아낼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번 하메네이 약속 대련 네. 그 이전에 트럼프의 약속 대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약속 대련의 최종적인 과실이 누구한테 갈지는 아직은 불확실한 거죠. 그러면 제가 세 분한테 똑같은 질문 해볼게요. yes, or no로 대답을 하시고 근거를 또 짧게 대주시면 되겠는데 마대사님부터 이란이 이렇게 되면은 핵을 갖겠다는 열망만 더 강해질 거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Yes. 왜 그럴까요? 이란은 핵무기를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도? 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979년에 혁명 이후에 미국과의 대적 상태 이런 것을 볼 때 이러한 측으로서는 우선 생존 문제, 그 중동에서의 생존 문제, 두 번째는 중동 내에서의 패권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페르시아 제국의 과거의 영광에 대한 재현해보겠다는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민족이거든요. 따라서 이 세 가지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로부터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는 이 첫 번째 말했던 생존 수단으로서의 핵무기 가치에 대해서 훨씬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것 갖다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이 이란을 핵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자존심이 매우 강한 이란을 다시 핵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국이나 또는 오만이나 또는 카타르나 중재국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그 출구 전략을 마련해서 그 가장 이란 쪽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이러한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란이 또 포기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조상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포기를 안 할 것 같고요. 안 한다. 그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이 공습을 한 다음에 이제 드론하고 인공위성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그 포로드 근처에 16대 트럭이 간직이 됐거든요. 그걸 보면서 전문가들은 이제 일부 핵물질하고 성능 좋은 어떤 원심 분리기들을 옮겼을 가능성이다. 일종의 보험이 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사드 작전과 이제 1차 이스라엘 폭격을 통해 가지고 군의 지휘관들하고 이제 전문 어떤 연구 인력들이 상당히 이제 제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제거됐다는 거는 좀 다시 이거를 다시 바로 세우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에서 10년 정도까지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사태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내가 핵을 가지 않으면 다시 두드려 맞을 수 있다는 거를 네.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딱 봤을 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북한이라든가 다른 어떤 권위주의 국가들도 느끼는 게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에서 이런 것까지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뭐 레짐 체인지까지도 어떤 영향력을 뭐 씨앗을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나왔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 성급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다른 기사를 보니까 모사드가 지금 아까 16대의 트럭에 의해서 반출된 나머지 핵물질과 그다음에 원심 분리기를 지금 쫓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말 건가를 이제 봐야겠네요. 봐야 되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찾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당장은 순응하는 척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본성을 드러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입장이신가요? 예, 뭐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럴 거래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특징이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말 실수를 해요. 뭐냐면 이번에 그랬거든요. 이란의 핵실험은 완전히 끝났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란이 핵 협상에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네요. 핵 문제가 제거됐잖아요. 자, 이란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이란이 동네 북처럼 얻어맞았어요. 모든 전 국토를. 그다음에 군 지휘관 대부분이 제거됐습니다. 핵 과학자 제거됐어요. 그다음에 미국까지 벙커부상에 두드려 맞았어요. 그럼 이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여기서. 이란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준 거거든요. 왜 저는 트럼프가 벙커버스를 쓰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냐면 써도 2주일 뒤에 하메네이한테 그 2주 동안의 시간을 주면 명분을 주고 테러를 주면은 문제가 좀 더 안정화될 수 있고 협상하러 갈 수 있었는데 지금 하메네이나 이란 신정 체제한테 회복할 수 없는 사실은 치욕을 안긴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여기서 만일에 꼬리를 내리고 나온다면 그는 신정 정치 체제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한을 제거한 것 같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 숙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미 군사적으로 제거했는데 협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협상할 이유가 이란으로서는. 모순이 돼버리는 또 하나는 상황이네요. 이제 이란은 해외 네트워크에 주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러시아의 지원을 받거나 중국의 지원을 받거나 물론 쉽진 않죠. 그러나 파키스탄이 있거든요. 파키스탄은 바로 이 원심 분리기의 주역이고 북한 핵 원심 분리기의 주역이거든요. 파키스탄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거든요. 같은 이슬람권이고. 그러면 아마 이란이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과거 칸박타 네트워크처럼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핵을 포기하지도 않을 거고 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핵을 만들어야 되는 명분을 찾았다. 오히려 막 볼 수가 있지. 걱정스러운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북한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모범 답지를 받은 듯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저희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보게 되면 포르드 핵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있고 그런데 지금 포르드 그 핵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한 80에서 100m 밑에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북한은 완전 달라요. 틀려요. 왜냐면은 무슨 도와 그쪽에 일대에 있는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산 밑에 있기 때문에 몇백 미터 이상이에요. 심지어는 1000m까지 깊이가 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강암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벙커버스 뚫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저는 전략상의 어떤 문제는 이제 뭐랄까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핵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더 강구를 하겠죠. 환기구를 때렸네? 그럼 환기구를 어떻게 은폐할 것이냐. 그냥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입구라든가 크루즈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입구 같은 거를 딱 S자로 만들다거나 예. 아니면 항구구를 다시 뭐 S자로 다시 굴톤한다거나 위장할 수도 하면서 있고, 그렇죠. 그 더 크게 이제 똘똘똘 뭉치게 만들어 놓고 북한도 마찬가지 핵 개발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돼요. 예를 들어 권위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시 초점을 맞춰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마약과 같은 거거든요. 이기 때문에 한 번 빠지게 되면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큰 것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고립되어 있는 북한이 정권 유지의 수단을 갖고 있는 핵을 포기한다? 말이 도저히 안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핵시설을 더 강화하고 보호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더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고 더 중요한 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북한군이 파병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게 되면 이 방공망 관련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뭐가 들어왔죠?
러시아로부터 판치로 S-1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이 사태를 보면서 북한은 이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계속해서 러시아의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파병을 통한 반대급부로서 계속해서 들여오면서 이걸 더 고도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게 더 점점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번 전쟁, 이란 어떻게 해서든지 핵무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나라. 그리고 그 반대로 적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시켜야 되는 나라. 이 두 나라 간의 국가의 명운을 걸고 존망을 걸고 하는 전쟁이었어요. 네. 그만큼 이 문제가 안보상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탑 프라이어리티에 가 있는 이러한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보 사안으로 다루어서 이게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이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이란과 북한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란은 핵 물질 그것도 고농축 우라늄에 근접했던 거고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은 지금 수백 킬로에서 1000킬로가 넘어가는 거로 그다음에 플루토늄도 있고요 일부 그리고 표준화된 화산 30일이라고는 전술핵 탄두를 공개했고 이건 KN-23, 24, 25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화살 계열의 전략 순항 미사일 이건 많이 가면 한 2,000km 이상 가거든요. 여기 탑재를 이미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 북한의 미사일 투발 수단은 다 텔 이동식 발사대예요. 그러니까 이미 핵 물질 정도밖에 없는 이란과 핵 보복 능력이 있는 적어도 주일미군까지 한반도 전역을 북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북한이 더 문제네요. 지금.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훨씬- 이란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에 비하면. 거기다 이란은 핵물질이지만 방사능 정도지만 이건 핵폭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체감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이건 그냥 핵폭탄이 지상에 터지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리고 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 방식은 북한에는 안 통한다. 그래서 거기다 뒤에 누가 있어요? 중국 동맹, 러시아도 사실상 동맹. 왜 중국, 러시아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요 말을 항상 기억하면 트럼프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러우 전쟁은 24hours. 빨리 끝낸다. 그다음에 중동 사태는 이상한 표현을 써요. 항구적으로 해결한다. 그거는 시아파 축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한테 뭐라고 말하냐? 러브레터 주고받았어 그러거든요. 말로 하겠다는 겁니다. 협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다. 지금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여서 이번에도 봤지만 핵무기라는 억지력이 저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로 이끌어가는 것.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의 완전한 해결보다는 자기가 해결했다는 모양새를 추구하거든요. 지금 중동 타세 그런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김정은이 원하는 핵동결, 핵군축 수준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그런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북핵 문제 해결, 그다음 우리 안보에 관심을 가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또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